건건이마다 다 그걸 한다는 게 이게 왜냐면 약간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AI라는 게 한쪽으로는 기대, 한쪽은 우려, 뭐 한쪽은 희망, 한쪽은 위험. 그래서 이 윤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 보면 그래도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요거만큼은 표현으로 하면 국룰이다. 이거는 공통룰이다라고 하는 뭐 제가 무슨 3대 원칙 이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이사장님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사무칙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로봇 사무칙이 최초의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죠. 1942년도에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SF 유명한 작가가 80년 전에? 네, 본인의 책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원칙인데 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전에? 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도 되게 대단하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의 책에서 로봇 사무칙을 만들었어요. 로봇 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인간이 우선이다. 네. 2원칙은 로봇은 절대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 그리고 3원칙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원칙 좀 애매하다. 네, 이런 원칙입니다. 원칙. 네, 이런 원칙인데 지금 이 원칙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AI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사실 이 원칙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고. 종국에는 AI라는 것, 즉 로봇 혹은 기계 문명이라는 게 인간이 우선이지 걔네가 혹시나 이 영향을 거꾸로 주는 선우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AI뿐만이 아니라 왜 하다못해 우리 무슨 신기술 뭐 이런 거 한번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드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기업이죠. 기업 쪽에서는 규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그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개발 주체인 기업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윤리 관련된 부분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수준이 궁금해서. 대기업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전문가 출빙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자체적으로 뭐 TF를 구성하신다든지 부서를 만드신다든지 해서 그 신제품을 개발하시거나 서비스를 하실 때 윤리에 많이 어긋나는 건 이제 안 하기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약간 넘나드는 예, 그런 쪽으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윤리 기준 검토는 하시는 그런 단계시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최근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는 작년에 AI 경영 시스템 인증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국제 이제 ISO 국제적인 인증이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2018년에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원장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2018년에 인공지능 국제 컨소시엄에 가입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24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 부서를 만든다든지 인력을 꾸린다든지 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협회에서도 이제 인증사업 하려고 하신다고 한 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자기들 제품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 필요하면 정부가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외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방금 워터마크 얘기 주셨지만 그래도 요새 왜 갤럭시 난리잖아요, 난리.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그게 어쨌든 온라인으로 계속 모바일로 계속 교통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막 얘가 어떤 뭘 할지 막 고민도 되고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내 정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것도 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AI 기술이 사실 신기술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는 사실 그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사생활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문제될 수 있죠.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AI 기능 들어간 폰이라 그래서
기대는 많이 되고 나도 막 써보고 싶고 뭐 이번에 뭐 판매량 기록 나온 거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던데 또 많이 쓰면 또 우리 데이터 많이 들어가고 참 양면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걱정들이 좀 있는데 또 CES도 이번에 보니까 이름은 원래 CES가 전자제품 전시회인데 전자제품 전시회가 아니던데 AI 전시회던데 그래서 뭐 한쪽으로는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쏟아지면 거기 정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다못해 목사님 그 설교 하나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기업 쪽에서 자율적으로 그 윤리적인 이슈 다 고민하고 왔을까? 그런 생각 들긴 들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CES가 이제 기업들의 신기술을 자랑하고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전시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기대한 게 이제 AI 기술의 이면에 이런 우리 윤리적인 문제들, 또 이러한 안전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기술들도 좀 나와서 이렇게 좀 발표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또 포럼에서 이 CES에서 부대 행사로 이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인텔 CEO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업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AI 윤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또 올해는 일단은 AI 기술에 이제 좀 치우치긴 했지만 조금씩 이제 AI 윤리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되면 저희가 그냥 다른 CS 비슷한 AI 윤리 전시회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전시회가 됐든 아니면 신제품 갤럭시 14대 이런 게 나오고 나면 막 써보다가 뭐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윤리적인 게 또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인류 역사가 그러긴 했습니다만 선 공개하고 후 대응 뭐 이렇게 이런 식인데 보통은 이런 알고리즘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개발 단계나 기획 단계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때도 선한 영향력이 발휘돼야 된다는 이른바 이 선한 인공지능 요게 협회가 제가 가보니까 딱 그 헌장처럼 맨 앞에 있던데 이 인류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협회 이제 목적이 선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건데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저희 같은 단체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다 알아서 하면? 네네. 쉽지 않은 이유가 인공지능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도 있지만 이제 블랙박스 성질 이게 이제 또 좀 크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라는 게 자동차 블랙박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정색 박스라는 거죠. 인공지능.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인공지능의 맹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인공지능 결과만 놓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고장이 나거나 만에 하나 이제 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고쳐놔도 또 고장 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 인간이 명확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해결해 가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똑똑하다와 선하다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똑똑하다는 거는 스마트하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탑재됐고 아주 빅데이터를 많이 가진 똑똑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래? 빅데이터를 다 살펴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건 인간이던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이게 이제 가능한 논리예요. 인공지능에게는 가능한 논리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은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금 과신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SF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의 완벽한 인공지능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완전 인공지능 기술 초창기라서 인공지능에게 너무나 완벽한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기대 수준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단순히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린아이한테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왜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왜 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프롬프팅해서 설명해주고 입력해서 학습시켜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어도 오류가 생기고 불완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과도하게 믿고 얘한테 인공지능에 다 맡겨서 질문을 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맹신 수준을 넘어서 마치 뭐든지 다 해결할 것 같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만병통치약처럼 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더 시간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어린아이 수준이라 이렇게 봐야 되고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인공지능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인간이 케어해주고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AI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AI가 진짜 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교육을 서로 해서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활용 능력이나 이해 능력 같은 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당장 여기 뭐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도 키오스크 어떻게 할까 막 이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정도라 저는 약간 뭐 어떤 걱정이냐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라는 말보다 이건 더 많이 엄청난 차이가 나면 이거 뭐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 이제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 격차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 격차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전 세계 인류가 80억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40억 명은 아직도 인터넷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의 나라는 인터넷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렇게 못 써요.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죠. 정보 활용 능력의 역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더 큰 기술이고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술인데 이 격차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부자인 나라, 부자들은 인공지능을 쓸 수 있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못 쓴다면 사실상 그렇죠. 뭐 그러면 격차가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경제력 격차나 이런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역할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야심차게 이제 내놓은 규범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주 좀 획기적인 규정,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AI나 디지털의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자유도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키오스크나 이런 AI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있어야 된다. 네,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아날로그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햄버거 하나 사 먹기가 이제 키오스크 누르기가 어려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령층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AI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술 격차 또 키오스크 조작, AI 조작, 스마트폰 조작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계층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이런 고령층, 장애인, 뭐 이러한 계층에게는 우리가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하되 또 기업과 같이 좀 더 지원해주고, 또 더 교육도 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좀 필요하죠. 야, AI를 안 쓸 권리도 권리다. 네. 하긴 그 아마존 고인가? 거기도 옛날에 자동 캐셔만 있다가 인간 캐셔를 일부러 구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마치 우리는 못 따라가면은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건 진짜 몰랐네. 근데 이게 말씀 나누면 나눌수록 AI하고 인간이 같이 잘 사는 세상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A부터 Z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뭐 그런 거고, 아까 거버넌스 얘기했지만 이건 뭐 너무 큰 개념이고 그래서 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저는 일단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왜 아까 뭐 행사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 행사에서 그럼 뭐 그런 첫 발을 더 딘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AI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죠. 챗GPT가 나오고 생성 AI가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그동안은 개발자나 개발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도구로 쓸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AI 도구들을 적으로 잘 활용하고 내 삶의 어떤 도구로서 윤택하게 또 삶의 질을 이제 높이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과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자 우리 시민분들, 학생분들,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개최를 해서 어떤 네.
공간 커뮤니티 같은 맞습니다. 형태네. 예, 네트워킹도 하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공유하고 최신 뭐 예를 들면 생성 AI에 대한 이제 활용법, 노하우, 테크닉 이런 것도 좀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이번에 이제 포럼을 하나를 이제 이름이 뭐예요? AI 리더스 포럼이라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리더인 분들도 오시고요. 또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가 저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AI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브로셔인데요. 네, 저 협회 브로셔. 언제 챙겨? 역시 협회 이사장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회인데요. 1회는 그 우리나라 AI의 1세대 연구자 석학이라고 이제 다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을 모시기로 했고요. 네, 그 서울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 2월 1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이 AI 석학 김진영 교수님의 석학 강연 듣고 또 질의응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인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인지 알겠어요. 네. 국제 AI 윤리협회 이렇게 이름 들으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왜 신기술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뭔가 뭐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뭐 어디가 발목 잡아 뭐 이런 식으로 AI 윤리협회를 좀 인지하고 있을 어느 쪽도 있겠죠. 나 신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찮게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핏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데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뭐 하시는 일도 많고 특히나 교육 격차나 네트워킹 사람들한테 요거 어린아이 얘기도 해주신 게 되게 전 기억에 남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신구, 찬반, 의견 갈리고 부딪히고 하실 일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이 얘기를 다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 얼마간 좀 생각하고 계신 주요 활동 뭐 각자 뭐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지금 뭐 통과된 것도 있고 앞으로 정비될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이슈가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협회는 시민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협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AI가 이제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을지 정말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갈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고 싶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이슈를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팔로우팩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리기준을 지키고 싶었는데 기준을 몰라서 못 지켜서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도 하고 인증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 기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명함을 사실 이제 협회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이제 명함을 만나는 분들한테 드리면 인공지능 윤리 협회 이게 뭐 하는 협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협회.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규제하자는 협회 아니에요? 단체 아니에요? 딱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네. 이거 AI 기술 발휘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저희 협회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조금 오해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인공지능 우리가 기술, 제품,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제품, 서비스가 안전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구매를 안 하시겠죠, 소비자들. 그러네요. 네.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러한 제품, 서비스가 더 잘 팔릴 거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거고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AI 기업들은 더욱더 성장하겠죠. 그러면 AI 기술도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AI 윤리라는 거는요. AI 기술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개념인 거고 신뢰성을 더 확보시켜주는 개념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이러한 노력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AI 윤리와 기술은 같이 가야 된다. 조화롭게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대기업은 어쨌든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고 뭐 이럴 기회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진짜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증을 못 받아서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협회가 그 공인된 어떤 활동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겠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못 해봤었는데 어떤 일방이 당연히 아니고 AI가 우리 일상에 잘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개념을 장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협회가 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시대에 나오 구독 중이라서 예. 여기도 뭔가 구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독할 게 있긴 있습니까? 저희 협회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AA TV라고요. 저 협회 이름이 영문으로 IAA인데요. 거기 이제 네. TV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구독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아니,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교육방송 같은 컨셉일 텐데 네네네네. 많이 보기는 어렵고 네. 제 시대의 나우 구독 중에 맞게 유튜브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협회 채널에도 말씀처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 MC도 아니고 그런데 인터뷰는 그래도 하실 만큼 얘기들은 편안하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라서 네. 제가 사실은요 네. 유튜브의 전문 방송은 오늘이 첫 출연이거든요. 그런가? 네네. 그런가요? 제가 강연 많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제 저기 방송이나 TV에는 좀 간간히 출연을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는 오늘 처음 출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조금 처음에 좀 부담도 되고 긴장되는데 진행을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편안하게. 근데 양 변호사님은 약간 TV 쪽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워낙 저도 사실은 저도 기자 같지 짤막한 않으세요? 인터뷰는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유튜브에 길게 이렇게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오히려 왜 했었고요. 긴장을 해? 여긴 더 네. 편하게 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의 이런 진행이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뭔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식견이 굉장히 빛나고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행이었다. 아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드리고 질문 싶습니다. 저 챗GPT 안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했습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었는데 제가 질문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간성, 인간다움,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장점, 나만의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과신할 것도 없고 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올바르게 활용해 나간다면 진정 인간과 인류의 이제 편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거를 꼭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다들 여기저기 다 인공지능 하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너무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구나.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의 도구, 수단, 인간을 편리하게 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거고 인공지능이 만약에 정말 인간에게 도움은 요만큼밖에 안 주고 피해는 이만큼 준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되겠죠. 다른 기술을 또 개발해서 써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것 점을 좀 다 같이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런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모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러네. 야, 그래서 오늘 아무튼 말씀 잘 나눴고요. 라스트는 유치하지만 고전적으로 한번 하시죠. 자, 히데나우 구독 중 구독자 여러분. AI 윤리 이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를 찾아주세요. 네, 좋았습니다.